2000년대 중반 스위스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의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북한산을 찾았죠.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멈춰서야 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마무트 1862년 농업용 로프 제작으로 시작해 150년 넘게 유럽 전문 등반가들의 선택을 받아온 브랜드입니다. 그 마무트의 롤프 스위드 회장이 북한산 입구에서 목격한 것은 이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수십만원대의 구어텍스 자켓, 전문 등반용 배낭, 두성능 등산화, 해발 836m의 산을 오르기 위해 히말라야 원정대 수준의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등산객들, 입구를 가득 메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슈미드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의류부터 장비까지 히말라야 원정대 수준으로 완벽하게 갖춰입고 산행을 즐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웃도어 시장이 왜 이토록 거대한지를. 이후 마무트는 한국을 세계 아웃도어의 실험실이자 성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체형과 패션 감각에 맞춘 전용 제품 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무트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스페이스 본사 관계자들 역시 한국의 등산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지하철로 30분이면 도착하는 산이들, 그곳이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가 장비의 거대한 쇼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글로벌 본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디자인과 라인을 허용한 것입니다. 라프마, 밀레 등 프랑스 브랜드의 경영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사 대표들이 직접 도봉산과 북한산의 등산객의 수준을 확인한 뒤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장이 이미 성장기를 넘어 폭발 단계에 진입했다. 전폭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아웃도어 시장이 폭발한 배경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이전까지 한국인들에게 주말은 단순히 쉬는 날이었습니다. 5.5일 혹은 6일을 일하고 남은 하루는 몸을 회복하는 데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의 온전한 휴식일이 보장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본격적인 레저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국토의 60%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산이 있고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등산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중적인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장비 구매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기폭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전까지는 산에 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했습니다. 소액이었지만 매번 지불해야 하는 통행세 같은 존재였죠. 이게 폐지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입장료 폐지 이후 전국의 국립공원 탐방객이 2006년 2100만 명에서 2010년 40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산은 특별한 날 마음 먹고 가는 곳에서 언제든 갈 수 있는 동네 뒷산으로 바뀐 것이죠. 2007년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주 올레길 개통. 이듬해인 2008년에는 지리산 둘레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존의 등산은 수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둘레길은 달랐습니다. 수평적인 걷기였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강한 체력이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년층까지 아웃도어 인구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의 성공 이후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아웃도어 용품을 소비해야 하는 인프라가 구축된 셈이었죠. 둘레길 열풍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등산화 대신 가벼운 워킹화 카테고리가 탄생했습니다. 2010년경 아웃도어 브랜드의 매출 중 워킹화 비중이 3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거친 환경에 대비한 고기능성 의류 대신 가벼운 비바람을 막아주면서도 일상복으로도 손색 없는 의류가 등장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한 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중장년층 남성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이 낮 시간에 찾은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산행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산행은 진화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하나의 경쟁이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등산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와 닮아있다고 분석합니다. 산행 속도, 오른 봉우리의 수, 그리고 누가 더 최신 고어텍스 장비를 보유했는지, 특히 중장년층들에게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은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장비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을 기업들이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아웃도어 열풍 초기에는 약 30여 개의 전문 브랜드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20에서 30%의 고성장이 지속되자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패션 계열사부터 중소의류업체까지. 그 결과 전성기 시절 한국 시장 내 아웃도어 브랜드 수는 무려 170개까지 급증했습니다. 2007년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한 시점, 선진국형 레저인 아웃도어 시장이 폭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년 만에 6배 이상,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웃도어 시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한국의 등산 문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트 코티르 하이킹, 에베레스트급 복장을 한 동네 뒷산 산행. 핀란드의 헬싱키 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산행을 하려면 최소 750유로, 약 100만원 상당의 장비가 필요하다. 겨울철에는 그 2배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성당 앞에서, 박물관 앞에서 화려한 등산복과 책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 서구 문화권에서 복장은 장소와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한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폴 세팅된 등산복을 입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은 이를 한국인들의 글로벌감과 부족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인들은 이러한 비판에 무감각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등산복은 압도적으로 편했기 때문이죠. 기능성 소재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주머니도 많고 활동성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비싼 옷을 입었다는 심리적 만족감까지. 굳이 불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황을 몰랐던 한국 아웃도어 시장은 2014년을 정점으로 매출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시기를 아웃도어 잔혹사라고 부릅니다. 아웃도어 시장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날씨였습니다. 한국 아웃도어 업체들의 매출 구조는 기형적으로 겨울철 패딩에 쏠려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의 40에서 60%가 11월과 12월 단 두 달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과 15년 겨울 한반도는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었습니다. 한파를 예상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패딩 물량을 준비했던 기업들, 예상치 못한 판매 부진에 직면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패딩은 고스란히 재고로 쌓였죠. 기업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런 과도한 할인은 소비자들에게 저가에 사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아웃도어 호황기 시절 각 브랜드들은 제품의 기술력보다 누가 더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쓰느냐에 집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아웃도어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모델료만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시장이 꺾인 뒤에도 이러한 관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광고비는 줄이지 못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광고효과는 예전만 못하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 이 시기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LF가 라프마 사업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런칭 이후에 한때 연매출 3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던 브랜드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탑5 안에 들던 메이저 브랜드였죠. 15년 동안 한국 아웃도어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라프마, 전국 81개 매장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라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필라 아웃도어, 빈폴 아웃도어, 노스케이프, 헬리안셋,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랜드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 사람들은 실내를 피해 야외로 나갔습니다. 캠핑과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4조연 때까지 쪼그라들었던 시장이 다시 6조원대를 향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장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무분별한 팽창이 아니었습니다. 등산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오프코어 트렌드, 거기에 기술적 우위가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인의 유별난 등산 문화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외국인들, 이제는 역으로 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설립된 서울 등산관광센터, 이곳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등산화와 등산복을 대여해줍니다. 한국식 등산 문화를 하나의 K 콘텐츠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3%가 서울에서 등산과 트레킹을 해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지하철로 30분이면 도착하는 국립공원, 그리고 정상에서 먹는 컵라면과 김밥, 하산 후에는 하전에 막걸리.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서울산의 인프라에 놀라움을 표한 것이죠. 서울 등산관광센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원정대 복장으로 동네 뒷산을 오르던 나라, 그 유별난 열정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러 오는 K등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된 시기를 경험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롭게 느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아웃도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